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미국장 기술주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와 빅딜 관련한 소식이 전달되면서 기술주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이것은 국내 증시에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종목들을 자극하는 빅테크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매크로 이슈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러한 종목으로의 관심 유도가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반도체, 우주항공 혹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 사우디 빅딜 관련한 내용들 오늘 아마 하루 종일 듣게 되실 겁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와 그리고 일정 속에 숨어있는 시장 속 힌트들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 CPI라는 관문을 잘 넘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통 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만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가 하락했던 이유는 유나이티드 헬스, 단일 종목 폭락의 영향이 컸다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이 강세를 주도하면서 19,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제 오늘의 상승으로 YTD 기준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도 한 가지 체크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겠죠. 일단 개장 전에 나왔던 CPI 수치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연율 기준 2.3% 상승하면서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코어 CPI 역시 2.8% 상승에 그쳤습니다.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시각이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무난하게 나와줘서 다행이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아직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안심하기 이르다. 트럼프 관세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은 5월 수치에서부터일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CPI를 확인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없다.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면서 파월 의장을 재차 압박했는데요. 과연 5월 수치가 나온 이후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CPI가 어쨌든 잘 나와주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0.9%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가장 메인이 됐던 이벤트는 미국과 사우디의 경제협정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이 내용 뒤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일단 월가 IB들의 목표가 수정 소식이 좀 여러 들어올려 오고 있어서 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에드 야덴이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6,5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11.2%의 연내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포인트는 두 가지죠. 관세가 유예됐기 때문에 침체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침체 가능성을 35%로 내다봤는데 이제는 25%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코스틴 전략가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내려갔고 미국의 경기는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침체 리스크가 완화됐다. 다만 이 코스틴 전략가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그동안의 상승으로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상방 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는 조금 더 낮습니다. 6,1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죠. 어찌됐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전략가들의 뷰가 말하는 톤이 낙관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에는 우리가 포인트를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우디 빅딜 소식 어떤 내용들이 들려왔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거고요. 850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양국 역사상 상업협정으로는 이것이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크게 3개 분야에서 협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방산, 미국의 12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방위 장비를 판매하는 거고요.
있고요. 그 규모가 1,420억 달러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AI 기업이 되겠죠. 데이터 볼트가 미국 안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를 증설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2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구글, 오라클, 우버와 첨단 기술에 대한 공동 투자 발표 역시도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핵심 분야가 자원 혹은 에너지가 되겠는데 미국 기업 GE 버노바가 가스 터빈 혹은 에너지 솔루션을 사우디에 수출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잉 여객기 수출 그리고 사우디 기업 샤메흐 아이비의 경우에는 미시건 안에서 공정을 증설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야별 펀드 조성 계획 역시도 함께 발표가 됐고요. 지금 이 안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된 종목들의 주가 간밤 괜찮았습니다. 오라클이 3%, 우버가 4%대, GE 버노바, 보잉 역시 각각 급등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이 외에도 그 관련해서 이 빅딜 소식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오라클 이 정도가 되겠는데 일단 엔비디아와 AMD는 이 사우디의 AI 기업인 휴메인의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 GB300 18,000개를 사우디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이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5.6% 급등을 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다시금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테슬라 역시도 이슈가 있었죠. 오늘 있었던 이 사우디 포럼에 일론 머스크 CEO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방점을 뒀던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였습니다. 빈살만 왕사자 앞에서 이 옵티머스 로봇이 춤추는 모습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머스크 CEO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해상 항공용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사우디 안에서요 승인을 따냈다라는 소식 역시도 테슬라 센티먼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5% 가까운 급등 흐름 가져갔고요. 팔란티어가 8% 뛰어 올랐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정말 사랑하는 종목인데 아처항공과의 협력 소식이 들려왔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사우디에서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한 가지 투자 분야가 방산인데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만 팔란티어와의 협력도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방산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주가 오늘 사상 최고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8% 가까이 급락했는데 가이던스 중단, CEO 사임이 발표된 영향이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빠르게 체크를 해봅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간만에 동반 시세를 연출해줬습니다. 어제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잖아요. 여기서 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것에 그친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이런 평가 들려오면서 퍼스트솔라가 특히 22% 폭등 흐름 가져가고요. 코인베이스는 19일부터 S&P 500 지수 신규 편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24%의 상승으로 직행하고요. 아처항공, 팔란티어와의 협력 소식 그리고 지금 아처항공이 만든 eVTOL의 인증이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올해 여름이면 중동 안에서 상업 비행이 시작되는 발표와 함께 23% 가까운 폭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국내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사우디 빅딜이 되겠죠? 네, 사우디 빅딜이 어제 국내장 흐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 좀 만회시켜줄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장 전강 후약이었죠. 지수 수치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장중 고점 대비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은 0.9% 정도 오름세. 그래도 코스닥이 쉬는 기간이 길지 않고 어김없이 한 이거래 이후 다시 반등 주고 이런 패턴이 반복돼서 힘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분위기는 계속 확인되고 있죠. 어제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개수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반영이 됐으나
그 이후에 불안에 대한 것도 같이 반영이 되는 장.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장.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긍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제 정강 후약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미 그 전날 삼성전자가 5% 올라가는 등 선반영되지 않았느냐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세부 협상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 언제든지 또 노이즈가 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과거 대비 높은 서로에 대한 관세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부담이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미중 협상 이슈와 함께 어제 10년물 국채금리 등 미국의 국채금리가 반등했죠.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과 오중 나쁘면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겠느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법안이 공화당 측에서 발의됐다라는 소식 등이 영향을 줬죠. 일단은 그 전날 상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금 숨 고르기 하는 현상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력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 자체, 시장 자체에 대한 베팅보다는 여전히 섹터에 대한 관심으로 압축해야 된다. 이 정도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자, 어제 올랐던 혹은 하락했던 특징 섹터들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반도체, D램값 인상 이슈,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있었죠. 엔비디아가 중국 향한 저가칩 개발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 그 전날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었고요. 급등 이후 조금의 숨고르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반도체 진영 나쁘지는 않았는데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다들 윗꼬리가 조금 달렸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강한 모멘텀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는 하락이었으나 하이닉스, 파두, 테크윙 등은 올랐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 측에서 이 IRA 관련한 수정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기존보다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기간이 훨씬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됐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이 떨어졌죠. 어제 이제 서브 섹터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로봇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신규 지정 이슈가 있었으나 사실 그 앞에 정치 테마주로서 요즘 유진 로봇을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 소외돼 있던 로봇 쪽의 정치 테마주, 거기에 추가되는 조금의 작은 모멘텀, 이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정말 이 업종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모멘텀이 추가됐다면 대장주 중심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다만 어제는 나우로보틱스 이런 신규 상장주가 훨씬 더 강하게 가볍게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아직 섹터로 강력한 모멘텀보다는 수급으로서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반가웠습니다. 정치 테마성 재료가 붙었든 아니면 다른 모멘텀이 있었든요. 앞서 체린 앵커가 이제 사우디와 미국과 이야기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 포럼에서 옵티머스를 선보였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또 로봇 쪽에 더 관심을 둘 수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미국으로 가는 중국의 컨테이너가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중 관세 전쟁 이슈로 인해서요. 그런데 어찌됐건 합의를 일정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계 수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운주들 나쁘지 않았고요. 단독 뉴스라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페노션 측에서 LNG선에 대한 발주 이슈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유자 분이시라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선과 방사는 혼조로 이쪽으로 수급 이동이 나오면서 기존의 주도주는 어제 약간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 별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트럼프의 약간이나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해석이 바뀌며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더 부각됐죠. 그리고 사인에 대한 내용을 보니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다. 결국 유럽에서 가격을 올려서 제약사들의 미국 내 가격 다운에 대한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제약사보다는 유통이나 혹은 보험사의 규제가 더 심화될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제약바이오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제약바이오 진영에서 유독 좋았던 쪽이 두 곳입니다. 하나가 바로 비만 쪽이었죠. D&D 파마텍의 펩타이드 경구제. 역시나 요즘 비만 치료제는 경구제가 강한 타이틀입니다.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올려가는 쪽에서 점점 장기 지속형이 아니라 장기 지속형과 그리고 경구제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죠. 어제는 D&D 파마텍이 힘을 내며 26%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D&D 파마텍, 펩트론, 대봉 LS 등이 같이 올라줬네요. 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관심받았던 비만 쪽, 그리고 또 하나 관심받았던 분야가 바로 오가노이드죠. 알고 있던 키워드인데 새롭게 좀 더 관심을 받게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제 오가노이드가 아마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시작은 4월 10일부터 거슬러 가야겠죠. 미국 FDA에서 동물 실험 의무적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시험 과정에서 반드시 동물 실험이 들어가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겠다.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요. 이러한 취지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가노이드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죠. 자, 오가노이드라는 것은 뇌나 심장, 간,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등을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미니 장기로 3D 첨단 기술로 통해 그 미니 장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나 임상 실험을 대체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죠.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게 된다면 1순위로 이 오가노이드가 대체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임상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빅파마들은 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때 이 전임상 단계에서 95% 정도 실패를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비용과 기간 이런 것들이 들기 마련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훨씬 더 효율성을 올려주고 정확도나 부작용 식별 측면에서도 긍정입니다. 거기다 동물 실험이라는 윤리적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가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슈가 최근에 자주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그림을 제가 정말 연필로 막 그려서 그래픽 감독님께 넘겼는데 이렇게 잘 그려주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으로는 토모큐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바이오솔루션, 차바이오텍, TNR 바이오펩 등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것이 확장될 경우 결국 기술로 인한 개발이기 때문에 의료 AI로 관심도가 더 넓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오랜 시간 투자뉴스 7을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오가노이드 했을 때 토모큐브를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토모큐브 어제 27%입니다. 27% 상승을 기록했어요. FDA 동물 실험 폐지에 대한 수혜 기대주로 여겨졌죠. 자, 토모큐브의 홀로 토모그래피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장기 유사체, 이 미니 장기를 3D 기술로 첨단 현미경 기술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이 세포를 절단하거나 염색하던가 이렇게 손상이나 변형을 줘야지만 가능했던 것을 그런 것 없이 오가노이드 3D 첨단 기술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잖아요. CT를 찍고 나서 장기 내부의 모습을 보다시피 레이저나 혹은 빛을 통해서 이러한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를 바라보고 그 내부를 판단하고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오가노이드 혹은 체외 수정, 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 등에 많이 쓰임을 보여왔고요. 최근에 반도체 검사, 유리개판 쪽으로도 이 기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모큐브에 대해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슈가 됐어요. 사실 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빼놨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서울대 투자동아리에서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최종 목표가 올렸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13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였죠. 물론 5월 2일 기준의 보고서인데 아마 지난 주말 사이에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28만 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가를 보게 되죠. 어제 급등해서 26,700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 여력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자극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만 가면 사실 이 오가노이드 전체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종목들이 함께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를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신규 상장주인데 어제 또 관심을 받으면서 20% 정도의 오름세 36,000원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가노이드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모큐브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토모큐브의 아버지라고 저희가 애칭을 붙였던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입니다. 오늘 새벽 4시경에 제가 보낸 카톡입니다. 새벽에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서 자, 이렇게 토모큐브가 급등했는데 다음 출연이 월요일이시잖아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AS를 좀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1시간 정도 후에 답장을 주셨습니다. 자, 김경준 부장이 왜 토모큐브의 아버지인가? 작년 11월경이었죠. 9,000원 정도에서 갑자기 목표가 5만 원을 얘기하시면서 시장의 관심,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단기 투자자라면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기존의 장기 투자자, 작년 11월부터 호흡하셨던 분들이라면 6만 원으로 이번에 상향하겠다라고 오늘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빅파마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곳, 전 세계 토모큐브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시기도 했네요. 자, 김경준 부장님과 당연히 월요일에 또다시 AS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긴급 AS를 받아봤고요. 11월 11일에 김경준 부장님이 토모큐브 얘기하셨고 오늘 출연하신 함정남 차장님이 12월 초에 또 얘기를 하셨어요. 두 분 다 수익률이 100% 정도입니다. 김경준 부장님은 조금 더 그보다 한 9% 더 높은 걸로 기억하고요. 결국 오늘 함정남 차장님도 토모큐브 AS 짧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내에서 비만 그리고 오가노이드 분위기 짚어봤고요. 또 하나 일로 올라옵니다. 힌트 플러스 추가되는 것. 반도체 얘기할 때 윗꼬리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제 윗꼬리를 그렸는데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멘텀을 위해서 형님들이 나서준 걸까요? 지금 형님의 키워드로 묶은 게 트럼프, 중동, 엔비디아, 테슬라입니다.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 언급을 하고 첫 해외 순방지로 일기와 이어서 이번에도 사우디로 결정을 내렸고요.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오픈 AI 등의 굴지의 기업들이 사우디와 미국 투자 포럼에서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그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고요. 속보로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왕세자죠. 대미 투자 1조 달러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협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1조 달러 상당한 금액이고요. 로이터에서는 트럼프, 빈살만과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속보가 들려왔죠. 이로 인해서 나스닥 S&P 500 중심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나스닥이 유독 강했던 것은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중동, 이 형님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형님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엔비디아는 사우디에 GPU 1.8만 대 수출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휴메인, 그 사우디의 AI 기업이죠. 이 휴메인의 AI GPU 1.8만 대를 판매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한 1조 정도의 금액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블랙웰 제품, 최신 제품으로 납품을 결정한 것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GPU 수십만 대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를 휴메인에서 구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AMD도 휴메인과 협력을 맺었고요. 트럼프 측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에 이 100만 개 이상의 고급 AI 칩 수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오픈 AI도 아랍에미리트의 데이터 센터 설립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진영을 가리키는 뉴스들인 것이고요. 반도체 여기서 테마 확장이 된다면 유리기판, 액침 냉각, 유리기판 하면 또 토모큐브 또 들어가네요. 네, 이런 반도체 진영, AI 진영의 좀 호재성 뉴스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램리서치, 또 슈마컴 16%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가니 AI 진영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질지 봐야 되고요. 형님이 나서줘야 테슬라 쪽도요. 엔비디아,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등이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계속 기술적인 내용을 선보였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을 보이기도 했고요. 사우디 측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우디 내에서 승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안에서 테슬라가 수혜를 볼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면서 테슬라 주가 흐름도 좋았고요. 그러면 어제 봤던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어제는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제 넣어봤는데 여기에 스타링크 이슈 받아서 우주항공까지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사우디에서 앞서 이제 아처 에비에이션 등의 EV톨 관련한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체크 정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주항공 밸류체인 한 번 더 확인하겠고요. 이 가운데 사실 굵직한 방산주들은 어제장에서도 일단은 하락이었었기 때문에 반도체 진영으로 빼앗긴 수급에서 조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소형 우주항공 종목들로 시세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우디의 빅딜과 어제 시장 속의 특징주 속의 오가노이드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은 내용 가보겠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미중 합의 이후에 전체적으로 증시에 대한 전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체린 앵커 얘기해 주셨던 야데니도 그렇고요. 골드만삭스도 연말 지수에 대한 상향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 시장이 경계했었던 CPI는 일단은 반등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물가가 조금 안정적이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섹터로 왔을 때는 사우디 빅딜에서 내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사우디 업종 체결이 있었고 엔비디아의 이 사우디로의 GPU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왔고 아랍에미리트까지 추가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남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봇을 공개했고 스타링크 승인을 따냈죠. 반도체, AI, 우주 쪽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사우디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단으로 갔을 때는 머스크의 이제 옵티머스 공개 그리고 정치 테마성의 성격을 띄어버린 로봇주들 어떤 분위기일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가노이드 이슈도 일자는 전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더 받게 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는 지금 DDR5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가격 확인도 함께 하면서 내용 들여다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주로는 태양광을 좀 넣어봤습니다. 앞서 퍼스트솔라 체린 앵커 특징주로 넣어주셨는데 공화당이 발의했던 IRA 수정안에서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태양광 업체들의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중국으로의 배제는 명확하기 때문에 퍼스트솔라나 한국의 하나솔루션이 그 사이에서 좀 틈새 전략을 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속 내용들 눈여겨볼 것들 짤막하게 넣어봤고요. 태양광 하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에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신재생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으로서는 정치 정책 테마주 성격이 좀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있다 정도로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에서 연결을 해봤고요. 그 외 소식, 첫 번째는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왔던 알테오젠의 실적입니다. 매출액 836억 원 기록했는데요. 3분기, 4분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안정적인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약가이나 행정명령 사인 소식이, 서명 소식이 바이오텍에게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악재가 아니다. 이런 이슈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 분석 등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그런 영향 우려 속에 빠졌던 알테오젠이 실적과 함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쪽에 관심을 빼앗겨서 계속 이 30만 원 중반대 흐름을 일단은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타법인 증권 취득 6,300억,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의 금액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있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지분율 59%를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는 배정되는 신주 전량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5,256억 원의 추가 금액이 또 포스코 홀딩스는 들게 됩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 대체거래소에서 애프터마켓 흐름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을 살펴보시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우 종전에 혹은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던 찰나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더 큰 공세를 준비하며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산과 재건 쪽으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추가적으로 봐야겠죠. 자, 오늘 수요일이죠. 펄어비스, NC소프트 이런 게임주들의 실적, 위메이드인데 제가 펄어비스를 2번 넣었네요. 이 위메이드 등의 게임주 실적이 나오고요. JYP엔터나 클리오,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의 금융주들 실적도 대기 중입니다. 어제 AI 종목들 좀 강했었죠. 일정도 있었어요. 국제인공지능대전 오늘부터 열리게 되고요. MSCI 반기 리뷰 일정으로 계속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새벽 나왔습니다. 스탠다드 지수엔 한화시스템, 삼양식품이 편입됐고요. 스몰캡 지수엔 카페24, 디어유, 한국카본 등등이 편입됐다.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더 편입되고 편출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일정들 확인해 주시죠. 자, 시장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심도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나앵커 어느 쪽 잡아주셨나요? 네, 이번에는 금융주 내에서도 증권주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쯤에 은행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는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리스크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을 주제로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증권가의 코멘트는 더욱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의 무게를 실어봐도 괜찮을지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한 달 동안 한 3%가량 오르는 동안에 이 증권업종 지수는 무려 2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월등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더라도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상승률만 살펴보시면 60%가량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2자릿수대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확실히 올해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구나를 체감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신영증권부터 SK증권까지 대형사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더라도 역시나 주가는 뜨겁게 반응해주면서 올해 상승률 대체적으로 또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 눈에 띄실 텐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일지 그리고 상승세가 그치지 않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네,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봤습니다. 먼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긍정적인 쪽으로 자극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증권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넥스트레이드를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자. 왜냐하면 증권사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성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로 인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환율 하락과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 기대감까지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2026년에는 이익이 더욱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KRX 증권 지수도 역대 최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증권업과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내에는 1000포인트 선을 돌파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함께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거래대금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증권사들의 실적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이 거래대금의 증가일 겁니다. 4월 KRX 이 증권소의 일간 평균 거래대금은 4조 원대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의 일간 평균 거래대금은 3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총 18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달과 비교했을 때 1.1%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우선은 최근에 시장 변동성,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많았던 만큼 시장의 변동성에 약간은 제동을 걸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그 공백을 거래대금으로 메꾸고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거래 규모가 감소하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 하나의 리스크 포인트였는데 그러한 우려감이 무색할 정도로 해외 주식 거래 대금 규모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뚫고서 65조 265억 원이라는 거래대금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달과 비교했을 때 무려 5%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작년 연말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3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도 고무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6월에 조기 대선이 펼쳐질 예정인데 그만큼 또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선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이게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과거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금융업종은 대체적으로 강세를 시현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네 번의 대선을 살펴봤을 때 그때 다 금융업종의 지수가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도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축소가 되면서 더욱더 주가 상승에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이 선거 공약 및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 마련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추경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당, 야당 모두 다 이 금융권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또한 박스피 탈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배당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제를 좀 지워주는 그러한 공약을 김문수 후보 쪽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 또한 자사주 소각을 정책화하겠다, 제도화하겠다라는 말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불을 지필 수 있을지도 앞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공약을 살펴보시면 주식시장 활성화와 벤처 투자 육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문이 가장 크게 금융업종의 부스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및 비용 절감 지원 정책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텐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를 살펴본다면 최근 상승 중인 은행 및 캐피탈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연체율 안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지금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권사들에게도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정책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안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짱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증권가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말 많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8년 동안 하락하고 있던 주가가 멈추고 이제는 반등의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실적 내에서도 이 두 가지 부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브로커리지 실적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는데 국내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냈지만 해외에서의 성장세가 폭발적이었습니다. 70%나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좋구나를 살펴볼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1분기 해외 법인에서 세전 이익만 살펴보시더라도
그 전년과 비교했을 때 2배 넘게 성장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2,5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 내에서 밸류업 공시를 한 증권사 내에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숫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일단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8%대입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상승률은 무려 60%를 기록하면서 훨씬 더 웃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제가 앞서서 시작할 때 KRX 증권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같이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1년 올해 들어서 KRX 증권지수가 30%가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또한 지금 웃돌면서 미래에셋은 2배 가까이 더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도 남기고 있는 기업입니다. 증권사 10곳에서 5월 들어서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무려 10곳에서나 모두 다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가는 14,430원인데 전에 평균값이 11,560원이었던 것을 함께 비교를 하면 그때 대비해서 24.8% 상향이 된 목표 주가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12,000원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제시했던 이러한 평균값을 돌파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그에 맞춰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23.1% 상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전체 투자 목적 자산 중에 절반이 해외 익스포저이다. 그리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그중에서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우려감을 일축시키고 있고 따라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이 이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연간 최소 1,500만 주 보통주를 소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밸류업을 공시한 증권사 내에서 이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큰 폭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진행을 할 시에는 연말까지 수급 개선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따라서 목표 주가 기존 대비 36.4% 상향한다고 밝혔는데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래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쪽입니다. 그런데 보수적이었던 메리츠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35% 넘게 상향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들의 평가까지 살펴봤고요. 가장 대장주격, 이 최선호주로 여겨지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리스크도 보긴 봐야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더 봐도 괜찮을지, 눌림목 공략이 유효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 밤사이 사우디 빅딜 관련 과연 오늘장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분과 힘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차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차장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좀 여유 있게 시장에 대한 질문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휴가 내고 미국에 다녀왔어요. 네. 가서 미국장 힘내라, 좀 정신 차려라 했더니 미국장 분위기가 좋아요. 아유. 한국에 왔으니 한국장 힘내라.
어제부터 네.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힘 좀 날까요?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는 건 거의 뭐 박민영 파워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트럼프 만나러 간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 장이 오르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잘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칠 네, 시장 계속 하면 예. 네, 월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주말 막판에는 방산주가 워낙 좋아서 방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금요일날 좀 준비를 했었다가 다음 타자는 뭐냐 준비를 했었다가 주말 동안 나왔었던 뉴스가 미중 간의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좀 완화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고 트럼프는 당장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조선방산이 좋았던 것은 이것이 지금 어떤 관세와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전차가 못 갔었던 것은 관세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번 주에 섹터의 색깔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월요일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 어저께 벌어진 것 같아요. 어제 전날 기준으로 어제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전날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마이크론이 7% 넘게 올랐고 TSMC가 6%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어저께 마이너스로 끝나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오르는 것을 한국 증시가 전혀 그거랑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색깔대로만 가려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서 네. 아직까지도 이번 주는 여전히 어떻게 색깔이 변할까에 대해서 좀 의심이 확신으로 조금 변해가는 과도기적인 어떤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사우디에서의 트럼프의 어떤 이런 대화는 이야기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주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차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이 확실하게 방산에서는 조금 매도 차익 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는 전자와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 기아를 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은 조금 느리지만 수급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서 사실 우려했었던 사항은 전자만 사서 사실 월요일날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면 지수는 좋은데 종목들 우수수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직은 그 시장의 칼날을 버리고 싶지 않은 의지가 어제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증시는 아직은 조금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제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주말에 월요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사석에서 사람들과 얘기했었을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사라고 했던 것은 관세가 잘 해결될 거야.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와서 쏘면 주식을 좀 미국 주식은 일부 팔아야 될 거야 라는 것이 제 본심인데 네. 오늘도 이것이 토크 주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이 굉장히 세서 그게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었던 주식 사라는 했던 것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했어요. 중국과의 관세가 아마 이전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뉴스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 다 양국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것을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었던 뉴스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버프는 사실 사우디 버프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와서 호재가 일단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는 감세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악재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에요. 함시장 아직 멀쩡한데 지금까지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물건을 미국에 보냈어야 돼요.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물건을 샀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동량도 좋았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는 착시 효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리 지표는 다 망가졌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상황 속에서 이미 선취 효과가 아직은 매크로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완화됐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사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재고를 쌓아놓은 것을 쓰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제 관세율이 훅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매크로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요. 이거를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조정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연준이 나는 무조건 데이터 디펜던스 해가지고 그 매크로 의존적으로서 가서 매크로가 부러지기 전에는 방향 안 바꿀 거야. 선제적 금리 인하는 없어 하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 맵한 건 맞죠. 하지만 그래도 물가와 고용을 보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었어요. 제가 고용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지표를 해석하는 파월의 입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파월의 뜻이 뭐냐면 트럼프랑 자존심 싸움에서 진 파월은 연준 의장은 그럴 수 있지만 용납할 수 있지만 경기 지표를 보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연준 의장, 실패한 연준 의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크로가 부러지면 틀림없이 스탠스를 바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이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매크로가 부러질 때 주가가 한번 빠질 것이냐 아니면 아 됐다 이제 연준이 피벗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매디즈 굳이 될 것이냐 네. 이러한 복잡한 논리 속에서 아 진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첫 번째 비율을 유지해 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많이 올랐을 때 실제로 우리 증시도 그랬잖아요. 방산 나빠하는 뉴스 악재 하나도 없었지만 미중 간의 관계 개선 속에서 많이 올랐던 주에 대해서 이번 주 초에는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네.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파동 속에서 미국 증시 많이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조금 이익 실현 전략은 좀 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시장 비율을 한국 증시에 투영시켜 본다면 이제 위에 걸 팔고 아래 걸로 사는 논리가 미 외국인들이 하는 스탠스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속도 면에서는 조금 어제 좀 삼성전자 하락이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굳이 빼야 되나? 아무리 이제 그 전날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오늘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던져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트럼프가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런 뷰에서는 당분간 지금까지 이렇게 좋다 얘기해놓고 내일 가서 이제 다 왔어 8월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언제 있냐라고 살펴보니 6월 중순에는 G7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6월 말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변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EU가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유럽이 더 싫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중국은 잽은 서로 날려받고 일단은 남겨둔 채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교통정지를 끝낸 이후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본게임이 시작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이번 G7 정상 유럽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뭐 6월 15일, 6월 말에 있을 그러면 이 분위기가 적어도 트럼프의 정치적 스탠스는 지금은 ING 구간이다라는 점 6월 중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전에 나올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안테나를 세워놓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 증시는 많이 오른 주식은 조금만 이익 실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스탠스의 월요일 아침 방송을 했었을 때 방산 조금
조금 색깔에 대해서 예의 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방송 그걸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투자 마인드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장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좀 심리적으로서는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여유 있는 투자 마인드를 갖고 유지하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도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올라온 섹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조금 챙겨가는 포지션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리 관세 이슈로 좀 불편해서 사놨던 것들 지금 관세 톤이 완화되면서 이후에 그런 구매가 잇따르지 않는다면 매크로 데이터가 약간의 꺾일 수 있고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시그널 그것이 명확해져서 시장의 반응이 긍정으로 네. 이제 가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짤막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러면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도 어제 윗꼬리가 다소 불편했는데 사우디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르와른 님이셨어요. 3개월 동안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보초 섰는데 네. 에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반도체 소부장 보초 서신 분들은 버티는 게 답일까요? 오늘의 공략 종목들도 반도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 뭐 지금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럴 때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사실 추세를 다지기는 쉽지만 전환하기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구간 속에 지금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력도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것은 일단 염두에 두시되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의미 속에는 지수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이 3일 동안 제 기준에서는 원래는 한 5천억이었는데 지금은 비중을 더 늘립니다. 3일 동안 외국인이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서 현물 매수 8천억 이상 들어와야지 의미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를 어쨌든 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그널은 틀림없이 등장했다라는 점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악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매크로가 부러지는 것. 이것 때문에 전자가 더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최대 악재는 관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1차적으로 지나갔다라는 점과 지금 모든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핵심 이슈는 금리 인하라는 것을 기대해 봤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에서도 일부 선침에는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찌 무슨 명목이 되든지 간에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전망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가격은 매우 싼 가격이다라는 것은 전제로 주가를 봐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왕 얘기한 거 반도체 소부장 종목 뒤에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듣고 저희 또 바이오 뭐 이런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어떤 종목군으로 좀 추려보고 계십니까? 그럼 이따 공략 섹터 말씀드릴 거 지금 이 시간에 먼저 얘기하면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3사가 낸드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SK하이닉스에는 이제 그런 어떤 HBM에 관련된 밸류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반도체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파운드리나 좀 HBM이라든가 좀 뚜렷한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좀 애매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본다 하더라도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뚜렷한 또 호재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전문가들이 지금 뭐 선침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반기 단에서 뭐 PC 모바일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확대되면서 디바이스가 다양화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장 전기차만 해도 반도체 수요가 그 미래형 컨셉트카로 바뀌면서 웨이모 타고 오셨다면서요? 아, 맞아요.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 탄데 엄청 놀라웠어요.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죠. 그거 경험해본 사람은 다 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 타고 온 사람이 막 엄청 자랑을 했어. 대단하다고 막 제가 탔다고 엄청 자랑했었던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디바이스가 앞으로 더 발전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낸드는 기본적으로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든 장기든 어쨌든 기억을 저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을 때 기본 베이스에서 어쨌든 자기가 할 일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논리로 보자. 파운드리 그건 나중에 좀 본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미로 봤었을 때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갖고 온 것이 테스인데요. 테스형. 지금 메모리 가격이 왜 좋아지느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정전환이에요.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좋아서 이거보다는 첫 번째는 DDR4에서 5로 넘어가고 고단화되면서 HBM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것을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죽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공정 전환을 무조건 바꿔야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메모리 감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모리 DDR4에서 지금 단종 계획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미리 사놔야겠다. 이거 나중에 단종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때 공정 전환을 다시 원위치할 이런 일은 없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의 어떤 메모리 가격 인상은 뭐 대단한 어떤 뭐 관세 논리를 붙이지 않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기저에 봤었을 때 공정전환과 관련됐었을 때 테스라는 종목이 예전과 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올라올 때는 타 종목 대비해서 좀 탄력도가 좋고 어제도 다른 소부장 대비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 종목이 좀 탄력을 가져가려고 하네. PCVD라고 하는 플라즈마 화학 증착 장비, 가스 에치 클리닝 장비인데요. 낸드뿐만이 아니라 HBM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 지금 테스가 작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에다 다 공급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수주했던 것이 5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1분기 수주한 것만 500억이에요. 와.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탄력을 가져가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종목은 TCK입니다. 이 TCK라는 것은 뭐 다 아셔야 돼요. 반도체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고순도 세라믹 이것을 생산하는데요. 그 흑연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고단화, 고직접화됐었을 때 이 정말 또 고순도의 이런 어떤 이 세라믹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업이 이거 대주주가 일본 도카이 카본이거든요. 이거 거의 그냥 우리나라 독점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매출이 2,750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800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된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30% 반도체 거의 우리나라 독점화된 기업을 뭐 PER 10배, 15배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이클로 갈 때 대단한 똑 부러지는 나만의 엄청난 세밀한 거 말고 그냥 이 전환 사이클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을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스와 TCK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반도체 진영에서 확장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까지 테스, TCK 살펴봤습니다. 자, 반도체 두드려 봤고요. 이제 바이오 진영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약가이나 행정명령 처음엔 공포스러웠다가 서명하고 나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괜찮네. 혹은 유럽에서 가격 낮은 거 여기서 보전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등등의 해석으로 바뀌며 어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실적도 시간외에서 나쁘지 않았는데 그동안 약간의 이런 이슈로 눌려 있었던 알테오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오가노이드 이슈가 어제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토모큐브 황 차장님 12월에 말씀 주셨고 네네. 100%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김경준 부장님도 109% 그렇죠. 두 분의 이제 더블 종목이었었는데 이쪽도 AS 해주세요. 네. 일단은 약가 인하라는 것은 악재인데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뉴스였지만 수급은 셀트리온이 확실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주가의 반응은 조금 그 뉴스를 호재로 받아들이기엔 뜨뜻미지근했고 미국 증시에서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가를 무조건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럽을 압박하는 유럽에서 하는 비만 치료제가 유럽 내에서 약값과 미국 내에서 약값이 너무 크게 차이 나니까 니네 우리나라에다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기저에 깔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FDA를 통해서 대부분 미국과 이제 손잡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미국에다 파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미국의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리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좋았는데
미국의 바이오가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또 이제 어저께는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반도체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알테오젠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매출이 836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610억인데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거의 뭐 바이오계의 엔비디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재정전환에 대해서는 꾸준히 앞으로 해나갈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어제 미국이 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많이 빠졌는데 그거는 좀 개별 종목 네. 이슈 악재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CEO 변경 이슈로 바이오 전체적인 이것보다는 그래서 알테오젠은 바이오는 긍정적인 뷰는 맞는데 오늘의 색깔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며칠은 조금 지켜보면서 네. 조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 며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근데 실적이 똑바로 지는 건 맞아? 라는 의구심을 한 큐에 해소한 거는 사실이다. 며칠 동안 조금 잘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재매수 또는 그 이상의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토모큐브 AS는 토모큐브는 김경림 부장님. 그렇죠. 네. 그분이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저 또한 이 부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출발의 신호를 보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바이오가 조금 주춤해서 수급이 반도체로 쏠리게 된다면 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7% 정도 올랐으면 상한가를 말았어야지. 그러니까요. 어저께 그게 아쉽더라고요. 말지 너 왜 못 가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쉰다면 좀 여유롭게 이번에 조정을 기다리면서 한번 매수의 기회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바이오의 핵심은 저는 솔직히 알테오젠보단 펩트론이 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핵심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D&D 파마텍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의 중심은 비만 치료제인데 지금 워낙 이게 벌어지고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예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반도체가 한번 좀 여기서 추세 전환의 사이클이 한번 나오고 그때 바이오가 쉰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요즘 제 컨셉이 계속 그렇잖아요. 쉬어가는 종목을 네, 좀 맞아요. 보자라는 뷰로 봤었을 때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펩트론 사세요보다는 반도체 시야를 넓혀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잡아갈 것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바이오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일단은 반도체 네. 진영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보다 지금으로서 조금 더 매력적인 쪽은 펩트론 얘기해 주셨고 토모큐브는 여전히 긍정의 시각 확인받았습니다. 마지막 로봇 얘기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정책 테마주로서 느낌이 조금 붙은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사우디 앞에서 약간 자랑, 공개, 세일즈 이게 되겠죠. 그런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웨이머 타고 오셨죠? 네. 만족이 높다고 하셨죠. 로봇 범주가 자율주행 이것이 이제 ING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로봇을 좋게 보는 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뚜렷하지만 그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가사 일도 다 해주고 회사 일도 해주고 거기서 집에서 부대찌개 끓여달라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한 설거지해달라고 필요한 것이 아니죠. 공장에서 방산과 생산입니다. 방산과 생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가 자동차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생산 제조 로봇의 2자릿수 이상 증가했다는 뉴스를 기본으로 이제 기업별 뉴스가 있었거든요. 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이게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게 되면서 앞으로 가야 될 성장 섹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을 좋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잖아요.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미국의 사이클은 엔비디아가 워낙 실적이 좋았던 실적 장세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가야 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조로 한 유동성 장세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성장주가 가야 되는 사이클이 봤었을 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로봇이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주가가 이제 추세 방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갈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방향을 잡는 캔들치고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방향이 가는 방향인지를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미국장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앞서 튀고 갈 수 있을 종목이 하이제너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클로봇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SBB테크라든가 엔젤 로보틱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딱 지난달에 이제 하이젠 R&M 얘기를 해주셨죠. 아, 정책 버프 받을 AI 관련주 종목명만 빠르게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자세히 몇 개 볼까요? 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종목명 4개, 그래서 월요일 날 말씀드릴게는데 월요일 날 이 종목명을 그대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 2번이나 종목명을 언급해드렸고 화면에 나가네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뻗쩍 올랐다가 어저께 이제 다시 상승분을 다 토해냈죠. 이 회사가 디지털 브랜드, 디지털 관련된 광고 콘텐츠 영상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상업적인 부분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광고 제작은 필연적인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뭐 버추얼 사람 이렇게 나와서 광고까지 하는 세상이 됐으니 여기에 정통한 사회이사를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효율성까지 판단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이 회사가 뭐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 2개 부분을 차지했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까지도 이제 시장이 넓혀지는 과정을 그려봤었을 때 그런 것과 관련된 광고 쪽에서 자기만의 또 어떤 좀 고유화된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종목이 캔들이 조금 깔끔하진 않아요.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찬들도 나오지만 윗꼬리가 막막 달리고 어제 음봉이 저렇게 음봉이 길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대처가 위아래로 탄력성은 열어두고 보시되 지금 어제의 음봉의 거래량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격만 밀려 내려왔구나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주가다.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I 관련된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지금 제가 AI와 관련돼서 더 좋게 보는 것은 미국 시장이 바닥을 쳤다가 최근에 들어서 미국 시장 나스닥이 반등하기 전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 팔란티어가 제 눈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가장 빠르게 올라온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은 뭐 엠노라든 종목도 있지만 한글과 컴퓨터가 일단 기저에 깔리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공공기관과 관련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솔루션을 계속 던져주고 있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한컴은 다 아시잖아요. 뭐 하는 회사시는지. 근데 AI 솔루션으로 한컴 어시스턴트, 한컴 PDR을 통해서 뭐 문서 자동 생성이라든가 AI 질의 응답 솔루션 이러한 것들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공서가요. 프로그램을 오래 쓰고 나면 이것을 경쟁사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고객 간에 관해서는 어쨌든 철벽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좀 땀먹을 수 있는 과실이 좀 탄탄하게 확보되어 있는 기반,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돼서 지금은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지만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AI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종목은 의료 AI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3빌리언인데요. 3빌리언은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희귀질환, 유전질환 조기 진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너가 암에 걸릴 확률 뭐 이런 거 분석하잖아요. 그거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앞으로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초기 산업이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5% 유전체 진단 시장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매력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대형 병원하고도 손을 잡고 있어서 미국 시장하고도 차곡차곡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대병원과도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희귀질환을 진단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충분히 주가의 기술적 분석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이제 좀 돌파의 캔들이 등장을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시어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좀 뻔한 일이에요. 웨어러블 여기다 부착해 놓고 있어서 밤에 의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시간에 진단 모니터링하는 이제 이런 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격 심박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검진센터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뻔하지만 솔직히 이런 얘기 있었을 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반등 헬스케어 쪽이 올라왔었을 때 원격 진료 쪽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와 관련돼서 일단적으로 원격 진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확대되는 다양한 그림이 있겠지만 의사가 없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진단은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원격 진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무궁무진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겠지만 충분히 버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제 바닥에서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에 걸쳐서 이제 시간에 쫓겨 미루고 말하지 못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해봤고요.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선 당연히 메인이 될 것이고 바이오 진영의 전략과 또 개별 종목들, 로봇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체거래소 분위기 오픈 이제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우디의 빅딜 이슈, 엔비디아의 GPU 판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언급 등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상승권의 출발 보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프리마켓에서 4% 정도 하락권의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실적은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일단은 시장의 심리 자체가 수급 이동이 좀 있을 것이라는 앞선 증권 3차장님의 분석도 같이 좀 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 정도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이제 로보택시 이슈,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개, 또 스타링크 이슈까지 일론 머스크가 자극하는 분야가 좀 다각도로 오늘 시장에 반영될지 여부 보겠습니다. 어제 펩트론, D&D 파마텍 등의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이 흐름 좋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들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코스피 쪽에서 좋은 분위기고요. 앞서 이제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생각나는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5% 상승권입니다. 미국에서 퍼스트솔라 등과 같이 강세를 보였던 것도 있겠지만 국내 내부적으로는 지금 태양광 진영이 정치, 정책 테마주로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거래량 기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앞서 브리핑에서도 그리고 AS 차원에서도 토모큐브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거래량 코스닥 내에서 상위권 올라가죠. 토모큐브 7%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시간 외를 장악했던 것은 사실 양자컴 엑스게이트였습니다. 일단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정책 테마주로 로봇단에서 유진 로봇 가장 부각되고 있죠. 20% 프리마켓에서 강세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어제 시간 외에서 1조 원대 유상 증자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장에 어떤 흐름 보일지 보시죠. 자, 오늘 앞서 펄어비스, NC소프트, 위메이드 실적 나오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게임주들 실적이 속속 전달이 되고 있네요. W게임즈 1분기 매출액 전년비 좀 부합하는 정도, 1% 정도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 아쉽네요. 전년 대비 11% 하락입니다. NC소프트 실적 볼까요? 일단 3분기, 4분기 모두 다 적자였었던 NC소프트입니다. 1분기 매출액 전년비 9.5% 하락된 수치로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좋지 못했습니다. 전년 대비 80% 정도 하락. 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그리 높았던 건 아니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오히려 뭐 악재 해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적자 전환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영업 손실 52억 원. 사실 펄어비스는 오히려 NC보다는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찌 될지 오늘의 시장의 평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보시죠.